통화 정책. 드디어 이제 6회차 이제 마지막 하는 차원 더 나왔습니다. 오늘만 진행하고 내일 이제 진행하면 끝나니까. 자, 6회차 첫 번째 강의는 지난 5회차에서 배웠던 통화 정책을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정책을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정책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종류가 크게 4가지가 있었다고 했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통적인 그런 통화 정책, 그 다음에 선별적인 그런 규제 수단, 그 다음에 비전통적인 그런 통화 정책, 그렇게 일단 크게 3가지를 나눴고,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지켜볼 만한 그런 것들은 첫 번째로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급준비율 조절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고, 하나는 재할인율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그런 통화 정책이었고요. 그리고 선별적인 그런 규제 수단으로 이자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규제할 수가 있었죠. 다른 이제 그런 이자율들. 그 다음에 비전통적인 시각으로 이제 글로벌 금융 2007-200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통화량을 늘리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늘려서 이제 다른 걸 건드리게 되면 실질 이자율을 건드릴 수 있지 않겠어?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답을 들어갔던 게 있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종류 4가지를 봤었고, 그러고 나서 통화 정책의 그런 효과에 대해서 일단 살펴봤었죠. 효과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통화 정책이 가지는 문제점 같은 게 있었어요. 문제점이 바로 저금리 상태에 놓여져 있으면 유동성 함정이라는 게 빠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적 완화라는 제도를 통해서 해결해 보는 걸 살펴봤었고, 그리고 학파 간의 그런 논의 차이성, 차별성, 통화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논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ADAS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총 효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난 효과는 ISLM, 단순하게 이 해산물 시장하고 그 다음에 화폐 시장에서만의 균형이었다면, 여기서 ADAS의 균형은 이제 노동시장의 균형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통 이제 재정 정책은 여기까지 끝났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 더 해가지고 새 고전학파, 새 케인즈학파의 정책 무력성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봅시다. 자, 공개시장 조작 정책은 뭐였냐면 궁극적으로 국공채라는 걸 정부가 있고 중앙은행이 있을 때 중앙은행이 그 국공채를 매입을 하거나 매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정책들을 시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중앙은행이 정부한테 국공채를 매입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채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채권을 매입한다는 건 그 당시에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돈을 받을 권리, 증서를 받는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매입을 하면 통화 공급을 정부한테 해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반대로 정부로한테 다시 이제 그 국공채를 매각하게 된다면 그 통화량을 회수하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매입을 했을 때 통화량의 증대가 찾아오는 그런 정책이고요. 현재 통화 정책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고 가장 편하게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을 제일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급준비율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영어로는 리저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봤을 때 어떤 은행들이 대출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 대출을 자기 그 은행에 있는 예금에 있는 금액의 모든 금액을 다 대출을 해주게 되면 나중에 그 예금을 맡겨놓은 그런 고객한테 예금 금액을 돌려달라, 그 고객이 찾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줄 돈이 없다는 거죠. 다 대출을 해주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급준비금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일정 금액만큼 지급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돈이 필요하고요. 그러한 비율을 지급 준비율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서 살펴볼 게 궁극적으로 중앙은행이 처음에 찍어낸 본원통화 하이파워드 머니가 있을 거고 여기에 어떤 이 지급 준비율이라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은행의 이런 거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시장의 통화량이 결정이 될 건데 이러한 과정을 신용창조라고 했고 얼마만큼 불려지냐라고 했을 때 이만큼 불려진다라고 했어요. 이거를 통화승수라고 하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처음 중앙은행이 따끈따끈하게 찍어낸 발행한 그 돈에서 시중에서 통화량이 얼마만큼 불려지는지 자체를 통화승수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 금액을 어떻게 살펴보기로 했었냐면 궁극적으로 본원통화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시중에 현금이라는 돈을 어느 정도 들고 있을 거고 그리고 나머지 돈은 지급준비금으로 이렇게 빠져나갔다고 칩시다. 자, 그랬을 때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이 이렇게 박혀져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통화량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람들이 현금과 어떤 은행의 일정 예금들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했었죠. K 같은 경우 은행과 예금의 그런 비율, 그 다음에 Z 같은 경우 이 예금과 그 다음에 지급준비금의 비율로 이렇게 살펴보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살펴보게 되면 궁극적으로 얘는 1 플러스 얘는 뭐냐? 잠시만요. K 플러스 1에 D가 곱해져 있는 그런 형식이고 얘는 K의 Z 곱하기 D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본원통화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들고 있는 돈과 은행 입장에서 어느 정도 지급 준비를 위해서 돈을 박아둬야 되는 그러한 지급 준비금으로 나눠지는 거고 시중에 있는 통화량은 지급 준비금은 거래가 될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캐시와 통화량의 비율들을 이렇게 가져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요것의 비율이 통화 승수니까 궁극적으로 요게 통화 승수라고 보기로 한 거고요. 그 식은 일단 이런데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 어떤 의미냐 통화 승수가 시중에 중앙은행이 100만 원만큼 시중에다 유통을 시켰어요. 그랬을 때 이 돈을 다 바로 예금을 했다 칩시다. 누군가가. 그렇게 됐을 때 지급준비율을 Z라고 하면 지급준비율 자체는 R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냥 편하게 지급준비율을 R이라고 하면 R을 10%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10만 원만큼은 더 이상 대출을 해줄 수가 없고 그 은행 입장에서는 90만 원만큼만 이제 더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90만 원만큼 벌어가지고 또 누군가 수입을 내가지고 은행에 예금을 시켰다고 합시다. 그럼 그 은행 입장에서는 90만 원만큼 또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여기서도 지급준비율 10%이기 때문에 81만 원만큼만 이제 또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지속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시중에 분명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은 만 원짜리 100개밖에 없는 건데 거래될 수 있는 돈 자체는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 271만 원이 지금 거래가 되는 거죠. 분명 시중에는 만 원짜리 100장밖에 없는데 거래될 수 있는 금액 자체는 지금 271장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100장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불려 나가는 겁니다. 자, 이걸 계속 우리가 불려 나가게 되면 등비 수열을 사용해서 근데 지금 여 금액들의 합은 지금 공비가 0.9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0.9를 대입을 하면 궁극적으로 이걸 R이라고 하지 말고 공비라고 하면 궁극적으로 여기서 공비는 0.9기 때문에 지급준비율 분의 1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지급준비율이 0.1이기 때문에
10만큼 통화 상수가 굴려질 거예요. 즉 시중에는 이런 과정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1,000만 원까지 굴려지겠죠. 그러니까 분명 중앙은행은 100만 원 찍어냈지만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금액은 1,00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랑 여기랑 좀 다른데 이게 지금 통화 상수잖아. 이거 어떻게 보면 뭐 Z라고 치면 하여튼 치면 Z는 정확하게 아니죠. Z는 D분의 R이니까. 근데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하여튼 뭐 그런 거라고 치면 좀 안 맞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요거는 이제 지급 준비율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게 지금 저기다 그 n분의 h가 아니라 h분의 m이니까 정확하게는 이게 아니라 저기가 되겠죠. 정확하게는 h분의 m이니까 k 플러스 z분의 k 플러스 1인데 그러니까 왜 여기서 z가 아닌데 왜 다르지? 왜 다른 값이 나오지? 이걸 했을 때 여기서 설명할 때 아까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현금으로 안 가지고 다 지급준비 다 예금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고 즉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있는 C가 다 0이기 때문에 K가 0이 되면서 Z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는 거고 네, 그런 겁니다. 이해됐죠?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거 과정은 이해가 되거든요. 네. 100만 원인데 그러면 10만 원만 빼놓고 9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 거기서 또 다시 81만 원을 빌려줄 수 있어요? 10만 그러니까- 원밖에 나한테 없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90만 원, 10만 원은 아예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없는 돈이에요. 은행에서 누군가한테 대출도 못 해주고 그냥 계속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거 안 가지고 있으면 이제 경고장 나요. 그런데 그 90만 원을 대출을 해주면 그 90만 원 가지고 어떤 경제활동이 벌어지면서 또 누군가의 수입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그거를 그 90만 원을 예금으로 집어넣어서 은행에 수입이 발생했어요. 90만 원만큼. 그러면 그 90만 원 가지고는 또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지급 준비율을 10% 지켰으면 81만 원만큼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100만 원 들어왔어요. 요건 이해됐죠? 그러니까 요 90만 원을 대출을 해줘서 실제로 그 기업이 대출을 해줘가지고 수입을 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수입을 90만 원만큼 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90만 원만큼을 그대로 예금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다시 은행은? 네, 은행한테. 은행이 다시 그 90만 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90만 원에 대해서 지급준비율 10%를 지키면서 즉 그 99만 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은행 예금이 이제 100만 원이 들어왔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만큼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저렇게 해서 이제 90만 원만큼 누군가 수입을 벌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 90만 원을 이제 B 예금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집어넣으면 이 예금에서는 지급준비율 10% 지켜서는 81만 원만 대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은행에서는. 그러니까 81만 원만큼 또 대출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또 어떤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또 수입을 냈다 칩시다. 81만 원만큼. 그래서 누군가가 그 81만 원을 또 예금을 시켰어요. C 예금이. 다른 사람이. 자 그러면 이 81만 원, 이 C 예금에 해당하는 또 10%만큼 띄워줘서 그 다음에 72만 9천 원만큼만 이제 대출을 해줄 수 있겠죠. 이러한 과정을 계속 연달아서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러한 과정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아 그럼 정확하게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이게 아니라 1000만 원의 가치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네, 그러니까 100만 원을 이렇게 풀었는데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그 금액 총액은 1000만 원까지 된다는 거죠. 지급준비율이 10%라서. 네,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금을 다 안 가지고 있고 그냥 모든 사람이 수입을 내면 다 예금을 가진다라고 판단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지금 K가 0이 돼서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재활균열 같은 경우는 어제 설명할 때 중앙은행이 은행한테 돈을 빌려줄 때 그 이자라고 했고 양쪽 완화 같은 경우는 좀 이따 여기서 다시 한번 하겠지만 명목 이자율이 이제 0%대여서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실질 이자율 자체는 마이너스를 낼 수 있다
어떻게 얘를 무진장 늘려서 이런 방식, 이런 아이디어,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양적 완화라는 정책을 사용하기로 했었어요. 이거는 이제 되게 비전통적인 그런 개념이고 보통 주로 중앙은행이 전통적으로 진행했던 방식이 이런 방식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효과들이 있었냐면 자, 일단은 화폐 시장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화폐 시장을 이런 식으로 놓고 보기로 했었고, 그 다음에 IS 평면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금 확장적인 그런 통화 정책을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통화 양을 늘리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니까 궁극적으로 LN 곡선도 하방 이동하겠죠. 하방 이동을 하면서 Y가 늘어나는 이러한 정책을 우리가 통화 정책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물론 이거는 단순한 통화 정책 자체의 이펙트고, 통화 정책이 노동시장을 만나면서 ADAS의 곡선을 그렇게 만나게 되면 또 가격이 뛰게 되니까 그런 거는 재정 정책과 마찬가지로 그건 여기서 살펴보기로 했었고요. 통화 정책 자체의 이펙트는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쉬웠죠. 그렇게까지 어려운 거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단순하게 이런 통화 정책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 상황은 명목 이자율이 좀 어느 정도 높은 상태예요. 그런데 명목 이자율 자체가 거의 0%에 해당하는 그러한 경제가 존재할 수 있어요. 경제가 저성장이고 그리고 저물가 그리고 저금리 이런 시대, 그러니까 성장이 되게 이제 둔화되게 되면 궁극적으로 저금리 시대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통화 정책을 시행을 한다고 해도 이자율이 계속 0%대에서 계속 머무르기 때문에 이게 통화 수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유동성, 이런 상황에서 통화량을 늘려봤자 뭐 IS가 여기 있든 뭐 실질적으로 Y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죠. 예. 특히 여기 있더라면 계속 Y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IS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으면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 여기 있으면 뭐 전혀 지금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화량을 증대시켜도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유동성적으로 이 통화 양 자체가 어떤 효과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고 하고요. 트랩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동성 함정은 되게 금융 정책이 많이 발달된 그런 국가에서 주로 발생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 저금리, 저성장 이런 국가에서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냐면 양적 완화라는 정책을 사용해서 우리가 좀 해결해 보기로 했어요. 양적 완화 정책의 기본적인 틀이, 얘는 0%라면 얘는 이제 더 이상 낮출 수 없더라면 얘를 무진장 높여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식을 보완할 때 궁극적으로 얘를 높이면 얘가 올라가니까 파이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파이 익스펙테이션을 MS를 통해서 무진장 증대시키고, 그러면 얘가 실질적으로 음의 값을 가지게 될 테니까
그렇게 되면 실질 이자 자체는 의무로 가져가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투자를 하면 오히려 더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얘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확한 식이 여식이었는데 이 IS 평면에서 생산물 시장의 균형은 궁극적으로 얘였는데 우리가 이때 우리가 어떤 가정을 쓰냐면은 원래 가정 자체를 if 파이 expectation이 0이라면 궁극적으로 R이랑 I가 같지 않겠어 해가지고 우리가 I라고 우리가 취현해서 우리가 많이 썼었는데 여기서만큼 그렇게 한번 써보지 말고 R 자체를 우리가 활용해서 가져가 볼게요. 그리고 실제로 이 양적 완화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 자체가 파이 익스펙테이션을 증대시켜서 우리가 활용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가 IS 평면을 이 명목이자율과 Y 평면으로 놓고 보자면 얘랑 얘가 이제 내생 변수인 거지 얘 자체는 외생 변수거든요. 그런데 얘는 지금 얼마 안 바뀌는데 얘가 지금 바뀌어가지고 이 실제 이자율이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파이 익스펙테이션이 변했다라는 거는 IS 곡선 자체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지금 보다시피 얘가 파이 익스펙테이션이 늘어나게 되면 실제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니까 결국에는 투자를 늘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이 익스펙테이션이 늘어나면 Y가 늘어나고 즉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얘가 통화시장에서 실질 이자율은 그대로지만 명목 이자율은 그대로지만 지금 MS를 무진장 늘려가지고 파이 익스펙테이션을 무진장 높였어요. 그렇게 되면 R 자체가 떨어질 테니 IS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파이 익스펙테이션이 파이 제로에서 파이 1까지 증대되면서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궁극적으로 이 유동성 함량에 빠져있는 구간에서도 Y를 증대시킬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파이 익스펙테이션을 조정하게 되면 그게 이제 양적 완화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었어요. 양적 완화라는 그런 해결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통화량을 증대시켜가지고 파이 익스펙테이션을 무진장 조절시키는 게 이게 상당히 자국 화폐의 가치를 무진장 감퇴시키는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서 함부로 이런 정책을 시행했다가는 되게 위험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국가의 건전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경제 상황들을 잘 따져보아야 이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까지는 이해됐으면 이제 ADAS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DAS 같은 경우 오늘은 이제 노동시장은 안 그리고 저기 ISLM하고 ADAS만 그려볼게요. 노동시장은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확장적 통화정책 둘 다 노동시장은 궁극적으로 같기 때문에 그리지 않고 ISLM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는 그림은 일반적인 그런 통화 정책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이러한 지금 상황에서 통화량을 늘리면 아까 보다시피 LM 곡선이 우측으로 하방 이동하면서 원래 여기가 A고 여기가 A 다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고요. 이게 왜 내려간다고요? 지금 확장적 통화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통화량이 증대되면서 Y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LM 곡선이 지금 하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마찬가지로 m이 늘어나기 때문에 AD 곡선 자체도 지금 우측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시장에서의 균형은 우리가 이전에도 계속 설명을 했다시피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의 균형으로만 우리가 보기로 한 거고 이 시장은 지금 노동 시장의 균형도 우리가 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S까지 우리가 맞추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이 A 다시점이 아니라 B점에서 균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LM 곡선 자 지금 우리가 이 B점까지 즉 AD와 AS의 균형점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 기존에 있었던 물가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 LM 곡선이 다시 올라가면서 저기서 이제 B점을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가운데에 있는 LM은 이제 LM 다시 해서 P1분의 M1이 될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 만약에 원래 존재했던 그런 YN에 해당하는 그런 완전 고용량의 산출량이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볼 거예요. 이 B점에서 보니까 나는 분명 예견 물가를 P5 제로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물가는 P1이네. 그러면서 나의 익스펙테이션을 계속 조정해 나갈 거고 궁극적으로 여기까지 조정해 나갈 거예요. 여기가 시점이라고 하면 AS가 파 익스펙테이션을 조절하면서 P2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 있는 가격을 P2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원래 기본에 있었던 존재하는 LM까지 다시 회귀를 하게 되고요. 여기가 궁극적으로 YN일 테니까 자 그랬을 때 LM 같은 경우 P0분의 M0의 LM과 P2와 M1의 LM이 궁극적으로 같아지겠죠. 왜냐하면 다시 회귀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통화량이 늘어난 만큼 가격이 그만큼 뛰어가지고 결국엔 실질적인 물가, 그러니까 실질적인 요소는 다 똑같은 거예요. 실업률, 고용량, 그 다음에 자연 산출량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똑같이 변하는 거고 다시 물가만 다 뛴 거예요. 물가 변수만. 물가 뛰고 임금 뛰고 그런 요소들만 뛴 겁니다. 왜? 통화량이 증대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여기가 뭐 YB 여기가 뭐 YB 여기도 YB 그러니까 증대된 게 아니라 여기만큼 이렇게 가격이 뛴 효과가 발생해서 YB만큼 단기에 줄어들고 그리고 장기에는 P expectation을 조정하면서 YN까지 다시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ADAS의 정리였어요. 여기까지 됐죠?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갈게요 이제. 이것만 잘 그려도 거시경작 원 같은 경우 되게 편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까지 했고요 이제. 그럼 이제 정책 무력성 문제인데 지금 방금 전에 한 거는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통화 정책을 할 거라고 생각 못했던 거고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건 뭐냐면 궁극적으로 새 고전학파의 의견에 따르자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합리적 기대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면 공표를 했을 때 그리고 공표를 하지 않았을 때에 따라서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 고전학파가 이 합리적 기대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단기에 물론 당연히 장기에는 그 물가 수준을 조정해 갈 테니까 장기에 둘 다 효과가 없을 거고 근데 단기에 공표를 하지 않았다 하면은 효과가 존재할 텐데 효과가 당연히 존재할 텐데 공표를 했다라면 그러면 그러한 사실로 인해서 물가 수준이 뛸 테니까 즉 예를 들어서 좀 이따 어차피 그릴 거지만 P가 정확하게는 MS가 10%만큼 늘었어요. 늘어가지고 P가 10%만큼 늘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세고전학파의 이론에 따르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실물적인 요소에는 전혀 효과가 없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펼치고 K자파는 아니야 그래도 여기서 K자파는 여기다가 여기 밑에다 적으면 10%만큼 오른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때 어제 살짝 설명했지만 뭐 메뉴 비용 이론이라든지 여러 이론들을 통해서 얘가 10%만큼 는다고 물가가 10%만큼 늘 거라고 생각들 하지 않아. 예, 바로바로 가격을 그렇게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물가도 10%만큼 좀 10%만큼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조금 적게 물가 예상을 하는 기대 물가를 형성하는 거지 10%만큼은 할 수가 없어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걸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ADAS 평면에서 자, 통화 정책을 하게 되면 일단 AD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는데 그랬을 때 지금 여기를 A점 그 다음에 여기가 A 가시점 그리고 여기가 P0 그 다음에 여기가 P1 그리고 그 위에 2까지 해서 AS랑 3개를 그려봅시다. P1 YN에 P1을 지나가는 요 곡선이 P expectation은 P1일 거고요. 그리고 이 같은 경우 AS P-해서 P expectation은 P2가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가 B점이고 여기가 C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세고전압파의 이론은 뭐였냐면 단기에 공표를 하지 않을 때만 효과가 있다. 왜냐? 공표를 하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은 합리적 기대로 물가 상승을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총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 당연히 공표를 하지 않았더라면 얘네들은 다 공적으로 같아요. 아 이거 A 다시 말고 B랑 C, D 이런 식으로 가볼게요. Sorry. D 이런 식으로 가볼게요. A, B, C, D 이런 식으로 가볼게요. 자, 얘네들 다 똑같아요. A에서 단기에 B로 갔다가 합리적 기대를 통해서 물가를 조정하면서 D로 간다. 장기에 D로 간다. 이런 식으로 할게요. 지금 단기만 쓴 거니까. 장기에는 다 효과가 없어요. 뭐가 됐든 간에. 다 똑같은데. 자, 그런데 세고전압파가 만약에 어떤 주장을 한 거냐면 단기에 요걸 중앙은행에 공표를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더라면 P가 10%만큼 오를 거라고 사람들이 다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거를 합리적 기대를 사용한다면 그거를 내 기대의 물가에 다 반영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A에서 B로 갈 것도 없이 늘자마자 바로 AS, P expectation 바로 움직여가지고 A에서 얘 같은 경우 A에서 D로 바로 움직인다는 거죠. 바로 단기간에 이렇게 조정할 것도 없이 바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건데 세케인자파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그래도 효과는 있어. 단기에 A에서 C만큼만 가고 그리고 나서 장기에 D까지 갈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주장을 하냐면 세케인자파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10%만큼 증가한다고 공표를 했어. 발표를 한다고 해도 일반 국민들이 그것을 물가가 바로 10% 그러니까 얘가 10%만큼 오른다고 얘가 10%만큼 올라? 는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 메뉴 비용이라든지 혹은 중첩 가격 설정 이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론들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물가가 얘가 10%만큼 늘어난다고 얘를 바로 10%만큼 우리가 물가를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신의 물건 값을 판매 가격을 올리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일컬어서 메뉴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 비용이 너무 크게 되면 꼭 10%만큼 안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냥 통화량이 중계돼도 그걸 알고 있음에도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내가 지금 10%만큼 올렸을 때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추가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보다 수량을 똑같이 판다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만큼 더 벌 수 있는데 내가 메뉴판도 고쳐야 되고 여러 뭐 홍보 문구 같은 것도 다 고쳐야 되고 왜냐면 가격이 변경되었으니까 그런 거에 만약에 200만 원만큼 든다면 굳이 지금 먼저 가격을 올릴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죠. 그쵸? 예. 수익이 300만 원만큼 나고 그 다음에 이 비용이 200만큼 나면은 당연히 올릴 텐데 가격을 왜냐면 올려야 더 수익을 많이 벌 테니까 근데 메뉴판의 비용은 그러니까 내 물건 가격을 올림에 따른 일체 비용들이 너무 높게 형성이 되게 된다면 요 물건 값을 10%만큼 올릴 수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중첩 가격 설정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얘가 10%만큼 올랐다고 해서 모든 회사에서 바로 가격을 10%만큼 올릴 수는 없죠. A 회사, B 회사 뭐 얘가 오르면 얘가 10%만큼 오르면 한 3개월 후에 A 기업에서 한 5%만큼 올리고 한 B 기업에서 한 7%만큼 올리고 C 기업에서 한 7%만큼 올리고 막 그러면서 천천히 올리잖아요. 물건값을 10% 팍팍 올리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이론들이 훨씬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P expectation 자체를 P2까지 못 끌고 가고 정확하게는 P expectation을 P2까지 못 끌고 가고 P expectation을 P2보다 작은 범위에서 형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조건 물건 가격이 안 오른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 물건 값은 오르긴 오를 건데 10%만큼 물건 값이 오를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이론들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 7% 정도 물건 오르겠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이런 이론들이 뭐 전혀 비현실적이진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이렇게 P2보다 작은 범위에서 P expectation이 형성된다면 궁극적으로 물가 조정이 분명 P2까지 못 올라가고 P1까지만 올라갈 테니까 균형점이 A에서 C점까지밖에 못 간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단기에는 이 P expectation을 조절할 테니까 D점까지 올라갈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정책 무력성 문제 여기 이제 합리적 기대를 사용해서 세부전압화가 공표를 한다면 단기에 효과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게 명제고 그것을 이제 케인즈가 또 반박하는 그런 형식을 이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통화 정책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실업 관련된 필립스 곡선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